안녕하세요. 방역법에 맞춰서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이게 K 방역이 아니고 그 문재인 방역이 돼서 2m 옆에 사람 없으면은 마스크 벗어도 된다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강릉 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제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뺏어서 민주노총 배불리게 하는 그러한 일자리 자유를 뺏어버린 것. 문재인 정권이 제가 볼 땐 제일 잘못한 것이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고 민주노총 공화국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잃겠다 했는데, 소리 좀 크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을 살리려고 대단히 노력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회주의 경제정책, 소득주 성장이라 그러죠.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신케인적 이론이라고 가지고 와서 나라를 완전히 시장경제를 무너뜨려 버렸는데, 결국은 시장경제 무너뜨린 그 제일 피해보는 것이 중산층이고 젊은 층의 일자리고 지방입니다. 자영업자고.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하고 5년간 싸웠어요.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그러한 악법들을 만드냐. 그리고 왜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민주노총 배불리게 하느냐. 또 지방에도 노무현 정신은 지방분권, 지방경제 활성화인데 지방경제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제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소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은,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제 인구 집중 상황이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수도권은 망하게 생겼어요. 월세 전세 얻을 돈도 없죠. 학생들 똑똑해도 서울 보내주기 겁을 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강릉에서 태어나서 강릉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강릉에서 결혼해서 강릉에서 죽을 때까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선진국을 얘기하는데 수도권의 모든 부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일반 지금의 정치 지도자,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이나 그 윤석열은 수도권 놈자들이지 지방 분권주의자나 지방경제 활성화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저는 5년간 12년간 지방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지도자가 가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바꾸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경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지금 7대3의 비율을 6대4로만 바꿔줘도 지방에 엄청난 경제가 돕니다. 그게 1년에 45조 들어가거든요. 지금 제가 행정안전위에 간사할 때 다 통계를 내고 이 수도권 중심놈자들 이재명이나 윤석열은 솔직히 수도권이고 뭐고 잘 몰라요. 지방경제 활성화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는 뭐냐.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강릉에 태어난 것이 잘못이 아니고 내가 대구에 태어난 것이, 내가 광주에 태어난 것이 잘못이 아니다. 국가 지도자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요, 공기업 공공기관 이전했잖아요. 대단히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부터 이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게 해야 되겠다.
모든 선진국가는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도권을 올라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45도 50조만 하면은 쓸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560조, 박근혜 정부 때 560조의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저 들어와서 1100조 됐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났느냐? 일자리는 150만 개 줄었어요. 그러면 일자리 안 만들고 뭘 만들었냐? 그것도 실질적인 일자리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왜? 지금 잠깐만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잠깐만요. 지금 3개월짜리 알바 일자리, 실버 일자리, 그 다음에 공기업 공공기관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다 일자리로 넣은 거예요. 왜? 일자리가 워낙 죽여버렸으니까. 좌파들은 원래요 재주가 있어요. 청년들 일자리, 정상적인 일자리 뺏는 재주가 있고, 또 하나는 집값 올리는 재주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강릉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강릉 시민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후보가 누군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저 조원진은 12년간을 지방분권,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이제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도자가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힘이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민들이 화가 난 거야. 이것 봐라. 좌파 정권이라 해서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권력을 저끼리 다 가지고 나눠 먹어요. 돈도 나눠 먹어요. 지방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청년들 일자리를 뺏어서 민주노총 배불리게 만들었다고. 제가 현대자동차 울산에 가서, 제가 정치인인데 울산 노조 공화국이나 현대자동차 앞에 가서 데모를 했어요. 뭐냐?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왜 청년의 일자리를 뺏어서 민주노총 좋아하는 민주노총 공화국을 만들었냐? 왜 청년들의 일자리를 얻을 자유를 너가 뭔데 뺏었냐는 거야. 당당하게 민주노총 최고의 현대자동차가 62세에서 정년을 64세로 늘리면은 청년 일자리는 반의 반토막 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권 돌아서 정년 연장 2년 하는 거 62세, 그때 좌파 소위 노조 출신들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급이라고 만들었어요. 돈을, 기간을 저더라도 나름대로 기간들을 조정해서 나갈 수 있는, 그게 일을 하더라도 62세 연장 되기 전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공공기관 공기업 90% 했는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밀약을 한 거예요. 그들이 제일 첫 번째 요구사항이 성과급입니다. 왜? 성과급을 해야지 민주노총이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정년 연장 2년에다가 성과급을 죽여버리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반토막 났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좀 깨달으셔야 돼요. 좌파들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원진 같은 청년 일자리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가진 사람이 청년의 일자리를 찾는 자유를 드리겠다. 그것은 뭐냐? 민주노총의 권리를 뺏어야 됩니다. 이제 정년 연장 더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성과급 하니까 기업들이 청년의 일자리 문을 확 막아버렸다고. 그래서 만든 것이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린다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미친놈들이다. 왜? 공무원 17만 8천 명요? 저는 안양에 오래 있어서 제가 친경찰 공무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경찰 중에서 일선경찰 숫자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기관 중에 다른 정부기관 숫자 늘릴 필요 없어요. 동사무소 숫자 늘려줘야 돼요.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균 2만 명 정도가 매년 늘어나요. 그런데 갑자기 17만 8천 명을 늘린다 했더니 온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한지 끝나 전부 다 공무원 시험 본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은 서비스 집중이에요. 나라가 살려면 문재인 정권이 제일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청년들의 계층 상승에 대한 사다리를 끊어버렸다고. 두 번째는 서민이나 사회 첫 진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집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뺏어버린 거예요. 저도 결혼해서 18번 이사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결혼해서 300만원 내고 한 달에 20만원 내는 그런 13평짜리 아파트 샀어요.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월세, 반월세, 전세, 반전세, 지하, 그 다음에 2층 전세 해가지고 제가 겨우요 국회의원 12년 했는데 대구에 45평형을 65% 대출받아 사는 것도 그게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정직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는 또 12년 전, 13년, 지금은 이제 14년 전부터 공직에 있잖아요. 국회의원 하니까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변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뭐 체제를 무너뜨렸다, 한미동맹을 훼손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렸다, 혹은 자유파 역사를 좌파 역사로 바꿨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데 이제 삶의 문제에서 한번 보자고요. 삶의 문제에서 보면은 첫째는 청년 일자리를 반토막 내고 거짓 통계를 가지고 일자리 조작을 한 겁니다. 실질적인 성장 일자리의 동력을 끊어버렸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잘못된 게요, 성장 동력을 올려야지 되는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사회주의 신케인즈 이론을 전 세계 한 번도 안 하는 경제 이론을 가져와서 대한민국 전체를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험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52시간 근로제 들고 오고 급격한 1만원 이상을 들고 와서 중산층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거기다가 코로나 재앙까지 겹치니까 자영업자들이 집단 자살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이제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자영업자나 우리 중산층이라는 것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이 중산층을 이루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삼성이 잘해서 겨우 선방했어요. 전체 매출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식당 상인분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거를 바꿔드릴게요. 어떻게 바꾸느냐, 첫째는 민주노총의 힘을 빼야 됩니다. 민주노총의 힘을 빼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는 끝난 거예요. 왜?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이 청년의 일자리를 민주노총이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민주노총의 어떤 악법, 악행, 학습을 노동산법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감시를 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윤석열 후보가 제가 참 모르면 입이나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노동이사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노동이사제 받으니까 국민의힘이 무슨 투쟁력이 있어서 저항합니까? 노동이사제 받았어. 노동이사제가 뭡니까? 모든 기업에 민주노총이 지정하는 이사가 한 사람 들어가서 인사부터 투자 관련해서 모든 것을 민주노총이 다 쳐다보게 만들어놨습니다. 누가 기업하겠습니까? 누가 인사를 마음대로 하고 누가 투자를 마음대로 하고 누가 외국하고 합작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이걸 막은 게 노동이사제입니다. 이 덜 떨어진 윤석열이가 민주노총한테 표 받을지도 않은 민주노총한테 잘 보이려고 한국노총을 끌어들이려고 노동이사제를 받았는데 한국노총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재명 지지선을 했습니다. 바보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의 상황이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상황들이 전 세계 노동조합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 정치 권력화됐어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저쪽에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 민주노총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촛불 쿠데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 분배 안 됩니다. 이제는 지방을 잘 살게 만들어야지 수도권 사람들이 내려가잖아요. 서울대학교 같은 거요, 지방으로 다 내보내면 됩니다. 또한 기업들요,
혜택을 많이 주고 지방에도 엄청난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전부 몰려 있잖아요. 그걸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 기업을 장악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기업의 경영권이나 기업의 자유를 권력에서 독립을 시켜주었다. 그러면서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또 경제적으로 한 45조, 50조, 7대3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로 바꾸면은 지방경제가 독립됩니다. 문재인 5년 만에요. 500조를 썼습니다. 500조를. 어디다 썼습니까? 성장 동력을 만든 데 쓴 게 아니고 표 얻는데,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표 얻는데 돈 나눠줬어요. 그것이 직접 피해 입은 시장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그 다음에 택시업자라든지 뭐 이런 피해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맞춤형으로 줘야 되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요? 다 주면 좋죠. 그런데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금이잖아요. 문재인 정권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공깃돌 노리듯이 재정의 문을 열었는데 그 재정의 고가는요, 녹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린벨트.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될 곳간이 미래 세대 청년들의 재정 곳간입니다. 이 곳간의 문을 열고 줬어요. 자, 1년 만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국가 부채만큼을 문재인 정권이 썼단 말이에요. 국가 부채를. 그런데 나아진 게 있느냐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가짜 일자리 상황판 갖다 놔놓고 국민 속이려다가 이제 아우성치고 집단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도망갔어요. 일자리를 망치는 나라가 돼버렸다. 두 번째는 우리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은 집은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아닙니까? 이놈의 좌파들은요, 집값은 저가 다 올려놔놓고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6억을 만들어 놓으면 그 3억은 누가 번 겁니까? 돈 번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집 하나씩 가지고 사는데 그 3억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좌파들의 사고가 그렇다고. 집값은 자기가 올려놔놓고 세금을 왕창 때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세금을요 60조 더 거둡니다. 60조.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세금이 20조가 더 거치면은 그것을 3대 우리 개혁을 해야 되는 과제. 첫째, 저출산. 두 번째, 노령 인구에 대한 문제. 고령화죠. 세 번째, 청년 일자리. 이 세 가지에 돈을 쓰기 위해서 그 돈을 20조 아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청와대 딱 들어가 보니까 수치에 잡히지 않은 30조라는 돈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눈이 돈 겁니다. 막 갖다 쓰는 겁니다. 막 갖다 써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정해서 어떠한 위기상황에 1급, 2급, 3급 위기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우리나라 지금 재정이요 600조 조금 넘잖아요. 그것도 500조, 박근혜 정부 때 500조인데 재정도 100조 늘렸어요. 그런데도 일자리는 100개, 150만 개 날라갔습니다. 뻥정부입니다. 뻥정부. 이제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되느냐. 저도 원래 63인데 저는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아들하고 손자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15살부터 35세들이 모든 집을 다 지어야 됩니다.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정권이 들어오면은 망합니다. 뭐 이재명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 제가 국정감사를 2번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 한 줄 아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 어떻게 조폭영화하고 똑같냐고. 그때 조폭영화, 아수라락하는 조폭영화가 유행할 때입니다. 그때의 이재명이나 지금의 이재명이나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뭐 신빙성이 별로 없어. 신뢰가 별로 없어. 그러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여기 공무원들 계실 거예요. 법인카드를 개인이 쓴다? 저는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국회 운영비라고 한 달에 한 3,400인가 500 나와요. 한 푼도 안 썼어요. 그것은 보좌진들이 써야 될 돈이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돈 자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아니 경기도 운영비를 법인카드를 회 먹는데 30인분 회를 시켜 먹는다? 두 사람 살면서 자기 아들들 살찌지 않으라고 밥도 안 준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켜 먹죠? 그리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것은 도둑이잖아요. 도둑. 경기도 도둑이 나라 도둑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 제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가 저보고 민주통합정부 만들자 이래서 제가 안 난다. 이재명 당신하고는 못한다. 정책연대하자. 정책연대 뭐 다단계 좋아요. 지금 양당은 안 됩니다. 이제 양당을 깨고 사회가 다양화되고 생각이 다양화됐는데 양당이 최악의 역대 최악의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뽑아놓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뽑아놓고 한쪽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아서 안 되고 한쪽은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국민들은 자존심 있는데 언론 방송이 쫙 좌우로 딱 갈라져요. 좌측은 이재명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오른쪽 조중동은 뭐 조중동이라는 게 다 꽂잖아요. 채널A, TV조선 뭐 이거 다, 이쪽은 윤석열. 이렇게 딱 갈라서서 모든 언론 방송의 80% 90% 가까이를 두 사람을 조명해서 몰고 갑니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도 도덕성도 괜찮고 아무리 해도 삶이 일반 국민의 삶보다 좀 낫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았는 사람을 했으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의욕투성이. 민주당 국민의힘도 아니 무슨 저는 딴 나라 사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들은 두 사람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밀어붙이잖아요. 윤석열 찍어주면은 나라 운영을 못할 것 같아서 안 된다. 이재명 찍으면은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가서 안 된다. 아니 이재명이나 윤석열 말고 조원진도 있는데 조원진 앞만 털어봐도 재산 5억밖에 안 되고, 우리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로 하사로 제대해가지고 이런 둘에 돌아가시고 국립묘지 계시고, 저는 벽까지 달고 그때 단기하사라고 단풍하사 첨색해가지고 일빵빵 보병 매일 아침 20km 군장해가지고 24km 뛰는 그 보병에서 근무했고, 우리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구사단 백마부대에서 102 보병부대인데 유탄 발사대에서 근무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막느라 군에를 안 가요. 당대표를 군에를 안 가. 이거부터 뜯어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국민이 하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뭐 그 정도는 지켜야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성실이 정의가, 그 사람들 정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후보로 뽑았으면은, 국민의힘을 윤석열을 후보로 뽑았으면은 국민들은 5년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있다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저렇게 탄압을 받으면서도 1만 명의 당원이 50만 명 당원 만들고, 여기 계신 분들요, 우리가 1만 명이 녹색조끼 입은 분들 돈 한 푼 안 붙는 자원봉사입니다. 이분들요, 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100% 자원봉사예요. 제가 출마 안 할까봐, 양 후보를 보니까 기가 막히니까 출마 안 할까봐 후원금을 25억 6,450만 원을 빨리 만들어 놓는 거야. 저보고 출마하라고. 그러다가 현수막들 있잖아요. 하나 거는데 10만원에서 15만원 준다고 합니다. 우리 전국에 7,000개 그런데 우리 당원이 다 걸었어요. 이게 정치혁명이잖아요. 이게 깨끗한 정치지 않습니까? 깨끗한 정치는 깨끗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양당이 350억을 씁니다. 보이는 거 그 사람들밖에 없죠. 왜? 돈을 그래 갖다 붙는데 우리 공화당 현수막 이제 못 바꿔요. 하나 걸기도 힘든데 어떻게 두 개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민초들이 모인 거예요. 탄핵 정국에 또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민주노총 공화국 만들고 집 살 수 있는 자유를 뺏어버리고 일거리 찾을 수 있는 자유를 뺏어버렸잖아요. 여기에 저희들은 저항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조원진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이재명,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이 아니라 저 조원진은 민초들의 후보고 국민들의 후보다.
그래서 민초가 승리하는 선거, 또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는 정말 자원봉사에 의한 선거, 이미 우리는 깨끗한 정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국민은 1등 국민인데 후보자들이 최악의 후보를 뽑아서 왜 워싱턴 포스트지나 BBC나 혹은 영국 다른 세계 우방국가 언론에서 우리 대한민국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외국의 시선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 방송에 길들여져 있지만은 이제 외국 언론들이 후보들 때문에, 양당 후보들 때문에 조롱받는 거는 국민의 자존심을 너무 건드렸어요. 이제 정말 깨끗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용기 있게 또 정직하게, 제가 정치 생활을 36년째 했지만 국회의원 3번 떨어지고 3번 됐는데 저한테 사생활 가지고 혹은 돈 문제 때문에 거론하상 하사합니다. 저는 일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제일 잘한 개혁, 노동개혁 제가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밥만 먹으면 데모하는 노조 전임자 제가 없앴어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공무원 연금개혁, 좌우를 막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제가 했습니다. 얼마 낀 줄 아세요? 지상으로는 490조 아끼겠다, 저는 600조 아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쓸라는 것만 생각하지 저같이 요거도 먹으면서 공무원 노조들한테 제가 진짜 개요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보고 노동개혁 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지금도 죄송한 마음은 20대 30대 공무원들한테는 사실은 저는 전 공무원들의 부담을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했는데 노총에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서 거부했어요. 기득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40대까지는 아니죠. 30대, 지금 20대 공무원들한테는 조금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국민연금 개혁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의료보험 개혁해야 돼요. 이거를 각 정부마다 겁이 나서, 각 정치인마다 겁이 나서 못합니다. 그거 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삼선은 됐어요.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미래 세대의 짐을 이제 벗어줘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사태 보니까 야, 이 중립 외교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 확실한 동맹 외교, 그것도 전 세계의 1등 강국인 미국하고의 동맹 외교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하고 러시아를 줄타기 하다가 유럽연합에 좀 더 기우니까 러시아가 푸틴이 쳐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덩거리 외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한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다. 전쟁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첫째는 청년들 전 세대에서 우리가 건국이후에 가장 똑똑한 청년들, 가장 현명하고 스펙이 가장 좋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는 제약에서 벗어나자. 저는 자신 있거든요. 왜? 청년 일자리를 노조가 안 가져가면 됩니다. 법으로 조정만 조금 하면은 청년 일자리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미래 일자리를 좋은질한테 맡기시면은 제가 확실하게 일자리를 얻는 자유를 청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좌파들이 얘기하는 분배유지의 정책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먹을 파이가 작아요. 작은 파이에서 먹거리에서 나눌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연관했다. 제가 93년도에요. 대우그룹의 최연소 부장을 했는데 프로젝트 담당을 했어요. 전 세계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는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이렇게 못 만들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는요, 젊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미래의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포커스를 거기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뺏어가지고 민주노총 좋은 점을 다 시켜줬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나라입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을 살면서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희망이 뭐겠습니까? 하나는 내보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내보다 좀 더 지위가 나은 대접을 받으면 좋겠다. 그게 계층 상승이라는 거죠. 계층 상승의 고리를 좌파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다 사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걸 돌려놓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면은 집도 구하고 우리 아들이 좀 더 나은 계층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것은 계층을 못 옮기게 하는 것은 죄악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3포, 5포, 7포, 9포, 9포는 이제 가치까지 버리겠다는 거예요. 9포 사회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자유,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지도자가 가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재정은 돼요.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막 뿌리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하면은 그것은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혹은 우리 자영업자나 서민들한테 내가 열심히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행복권에 대한 자유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자유 중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자유, 집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꺾어버린 게 굉장히 서민들은 아픕니다. 이제는 집 살 수 있는 자유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했던 부동산 정책, 부동산 3법 다 뒤집어야 됩니다. 다 뒤집어. 왜? 이거는요, 국가가 작은 정부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왜? 국가가 인구가 밀집도가 높고 또 지방 재정이 약한 상황, 그런 상황에 또 이 노조가 강하고 또 사장들이 갈라져 있고 이럴 때는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은요, 그 경제 전체 또 국가 운영 전체가 뒤흔들립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라 하는 것은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소위 말하는 국가의 권력을 힘을 빼고 지방의 권력을 늘어주고 우리 자유시장경제 주체들의 권력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국가 중심 혹은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그런 국가 독점주의나 국가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시장 개입을 대폭 줄여야 된다. 그래야 되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요, 수도권이 인구가 반 이상 되는 나라 안 됩니다. 제가 춘천에서도 그 얘기 할 텐데, 저는 대구 출신인데요. 뭐 강릉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똑같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죽게 생겼고요.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문제, 교통, 환경, 교육 문제 등등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걸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닌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우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 가서도 살 수 있다고 해야지 오지 않겠습니까? 암만 해도 안 오는데, 그러면 수도권은 뭐 어차피 지금 저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수도권 자체가. 근데 그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지방에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강릉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강릉에서 태어나서 강릉에서 공부하고 강릉에서 직장 가지고 강릉에서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선진국입니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냥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여기가 반창 수출해가지고 그 돈을 나눠 먹지도 않아요. 삼성의 52%가 외국 자본입니다. 그 돈 벌면 외국으로 다 나가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대만과 같이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연결을 해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하청기업까지 다 연계돼서 톱니바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조그만 자영업까지도 소규모의 공장도
톱니바퀴 같이 움직이는 구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나라가 중산층이 커지는 나라가 돼요. 그리고 지방에도 서울은 어차피 수도권 여러분 보십시오. 좀 있으면 못 살겠다. 이제 이탈이 생기는데 이탈 생겨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농촌 가버려요. 그렇지 않고 강릉 같은 도시에 그릇을 만들어주면 오지 않습니까? 정주 조건, 교육 조건, 그리고 일자리. 그 다음에 각 지방의 분권,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한 중앙정부 눈치 안 보려면 45조 50조는 되니까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제대로 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자본주의 사회, 실질적인 자유시장 경제 사회가 되는 거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려면,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가치, 철학, 돈만 있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군사력만 있다고 선진국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편의 국민들이 가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뭐 철학이라고 내가 얘기도 하죠. 그 가치는 뭡니까? 불의가 일어났을 때는 그 불의가 권력을 쥐고 국민을 탄압한다든지 기본적인 체제에 도전한다든지 시장 경제에 도전하면은 국민의 저항권을 국민들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보편 타당한 정직함과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먹고 거짓말을 해도 정치를 할 수 있다. 그게 양당 제도죠. 힘 있는 사람한테 붙으면 공천도 받고, 그렇지 않고 똑똑한 사람이 무소속도 나오고, 또 똑똑한 사람이 우리 공화당으로 나갔는데 양당 아니니까 전부 왜 텔레비가 방송이 양당만 비추니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 저항권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의 가치, 거짓말하는 사람, 또 부정부패하는 사람, 쓰레기 생각을 가지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는 막아야 됩니다. 그게 선진국이 되는 나라예요. 이재명 후보가 세계 5대 강국은요, 7대 강국을 가려 해도 선진국 그 7대 강국의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저항심이 있잖아요. 불의를 하면은 저항합니다. 프랑스가 지금 한 7이 되잖아요. 프랑스는 그도 양당 정책이 강해요. 근데 마크롱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야. 양당이 해쳐먹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크롱이 일어나니까 모든 언론 방송이 집중을 해가 실어줘요. 마크롱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조은진 지지율보다 없었어요. 그런데도 언론 방송 공평하게 실어줘요. 그러니까 사자 토론을 하면은 조은진 같은 사람도 3번을 토론을 시켜줘야 돼.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1시간만 설득하면 저는 우리 국민의 3분의 1은 저는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국민의 생각하고 같거든요. 국민의 아픔을 알지 않습니까? 지도자는요, 그림이 100개가 있으면은 퍼즐을 100개 중에 90개는 자기가 그려야 됩니다. 나머지 10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요, 황교안이나 윤석열이 반대라. 10개밖에 모르니까 90개의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뒤죽박죽이다가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똑바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정말 정책을 특히 저같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는 노동개혁, 공무원 연금개혁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림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큰 챕터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림을 90개를 그릴 수 있어요. 나머지 10개, 또 그림에 퍼즐을 메울 때 붙지 않는 부분, 그 공간을 메우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나라가 되려면은 국민이 헌법 제1조 2항에 나오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뭐냐?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의식을 안 가지고 언론 방송에 속아서 또 양당에 매몰돼가지고 최악의 후보, 소위 더불어민주당도 최악의 후보, 국민의힘도 최악의 후보, 그래 놓고 350억 써가지고 운동원들 불러가지고 막 떠들고 광고 때리고, 우리는 광고도 못 때리잖아요. 다 그다 봐요. 국가보조금 하나도 없는데 후보들 거둘 수 있는 한도가 25억 6,450만원. 제가 25억 6,450만원을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다 만들어준다. 300만 원 더 보내가지고 그거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아무튼 정치도 돈이 없으면 힘들지만 이제 국민이 깨쳐나면은 대한민국이 청년들도 그렇지만 국민의 수준이 엄청 높고 전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최고의 국민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12년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은 저는 정말 일만 했습니다. 저 우리 와이프요. 몇 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했어요. 봉사. 저는 윤석열이나 이재명 부인들 보면은요. 딴 나라 사람 같아요. 저도 실세였잖아요. 실세. 저 가만히 있었으면 원내대표, 당대표, 이번에 대통령 후보 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양심상 거짓 불의에 굴중하기는 싫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불의예요. 그런 좌파들이 배신 세력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선직 7대 강국으로 가려면은 국민들이 이제 정치판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국민이 살아있는 나라,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나라, 또 권력자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공화당이 바라는 나라고 그 나라가 저 조원진이 바라는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지금 뭐 미국도 뭐 생방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조원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제가 미국 가서 2년 전인가요? 백악관 출입기자 국회의원 한 사람이 3년 됐네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갔는데 15개국에 백악관 출입기자가 왔어요. 미국의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시간 반을 같이 대담을 했어요. 그 사람들 놀래더라고. 야, 한국에 저런 지도자가 있냐? 그런데 왜 미국 같으면 벌써 부각이 됐는데 왜 부각이 안 되지? 저 사람 얘기하는 거는 구구절절 정체성이 확실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이 강하고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생각도 강하고 역사도 꿰뚫고 보고 제가 영어, 중국말, 일본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지? 의아해해요. 의아해 하는데 저는 알아요. 왜? 기득권 언론과 기득권 정당, 기득권 정치 권력이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일본도 지금 변했잖아요. 그건 뭐냐? 국민들이 바꿔준 거예요. 국민들이 부패한 정치 안 된다. 그리고 부정부패하고는 절대 공직으로 못 나간다. 그리고 법적 잣대를 공정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이 경찰, 검찰, 사법부를 장악하면 안 됩니다. 또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입법기능. 이게 다당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당이 당을 일당 독재를 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일당 독재에다가 청와대까지 손잡으면 나라는 끝없이 추락합니다. 왜?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10년 있었는데 정말 답답하다 너네들. 그러면 국회의원 하지 말고 내보다 다 재산 많던데 집에서 편하게 쉬지 뭘 그렇게 국회의원 좋다고. 저는 지금 국회의원 3번 하니까 일을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더보고 더 한 번 더 하라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제가 5년간 아스팔트에서 정말 노숙해서 5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저를 죽이려고 검찰에서 저를 5건 기소했는데 첫째는 김정의 인공기 불태웠잖아요. 제가 현성호래 올 때 그거 신고하는 집회했다고 걸렸어요. 제가 오늘 묵고 갔다 왔거든요. 묵고항에 그 만경봉호 들어올 때 제가 거기서 집회했어요. 집회가 기자회견 했어요. 당신들 만경봉호가 어떤 건데 묵고항에 들어오냐.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을 만드는 데 대해서 엄청난 투쟁했습니다.
하나는 2017년 3월 10일 날 제 눈앞에서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요, 제 눈앞에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죠? 한 분은 경찰 스피커 맞아서 저 눈앞에서 피를 낭자하고 돌아가시고, 4분은 발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느 언론 방송도, 어느 지식인도, 어느 정치인도 한마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 이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됐어요. 그래서 나라는 망했습니다. 왜? 언론이 건국이어예요. 반일 집회에서 체류탄 고사하고 체류탄 뿌린 것도 없습니다. 돌 들은 것도 없어요. 태극기 들고 아침에 나갔던 사람이 5사람이 죽음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정당을 만들었어요. 이 나라가 망했다. 언론 한 사람도 방송 한 줄도 내지 않는 사람이 5명이 죽었는데 광화문에서 200일 투쟁했습니다. 천막치고.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 사실을 밝힙니다. 소방청에서 발표합니다. 사실 그날 4명이 돌아가셨고 10여 명이 혼수 상태에서 병원 이송됐다. 그분들 얼마나 더 돌아가실지 몰라요. 제가 틀린 얘기하면 선관위가 저를 고발하겠죠. 이게 팩트입니다. 무서운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제 눈앞에서 5사람이 돌아가셨고 그 공간에 실신한 사람이 수십 명이 누워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 덮어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제 나라가 망하겠구나. 언론이 죽은 나라,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나라.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탄핵이에요. 좌파들이 공산주의자들을 그렇잖아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이게 나라가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결국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하철에다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글자 붙을 때 이 나라는 일당 독재,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가 들어오겠다. 결국 5년 동안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경제 주체들 다 굴종시키고 민주노총 나라를 만든 겁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아직도 영원히 억울해서 못 들어가는데 그 진상을 밝히려고 당을 만들고 진실 정의의 투쟁을 한 조원진이가 옳았습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 묻어버린 언론과 정치인들과,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식인들, 고개 돌려버린 지식인들이 옳았습니까? 조원진이가 옳았습니다. 제가 옳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픕니다. 많이 아파. 왜? 2년 6개월 만에 그 사실을 밝히고 국정감사에서 제가 소방청의 고백을 듣고 소방청이 인정을 할 때 조원진 화이팅! 조원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나라를 어떻게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가야 될까? 진실이 살고 정의가 살고 정말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일자리를, 또 나이 드신 분들의 행복을 어떻게 가져갈까? 또 출산을 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제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진실이 무너지고 불의가 정의 있냐 권력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한 정치 권력이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와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깨쳐나면 된다. 국민들이 깨쳐나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무서움을 보여주면은 저는
대한민국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래 보고 5년간 피눈물 나는 투쟁을 했고 아픔도 많았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강릉 시민들을 뵙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한 분이라도 깨치고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은 대한민국 그래도 희망의 끈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하고 5년간 피눈물 나는 투쟁을 했지만은 제가 울봅니다. 울보 많이 울어요. 조원진이 이제 좀 그만 울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을 믿고 국민이 주인된 나라, 정치인이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막느라고 저 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를 아는 국회의원들은 지독하게 일한다, 지독하게 돈 없다, 그런데도 지독하게 잘난 척한다. 제가 잘난 척하는 건요 더불어민주당의 돈과 권력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그러한 포함된 권력 추종자들이 아니라 저한테는 진실 정의를 믿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믿는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잘난 척 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연주 일정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저보고 민주통합정부 만들자고 갑디다.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하고는 못하겠다. 정책연대 하자 해서 그것도 힘들다. 그 대신에 이재명 지사도 해박한 것 같은데 그것도 뭐 행정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국회 경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김동연 저분은 경제통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한번 풀어보자. 제가 역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한지 아세요? 좌쪽에 이재명, 중도에 김동연, 오른쪽에 조원진이 원고 없이 미국같이 투명한 좌대 위에서 2시간만 오늘같이 허심탄회하게 국민을 향해서 호소해보자. 코로나 전국에서 이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싸운데 제가 볼 땐 다 도둑놈들인데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다 똑같은 도둑놈들인데 작은 도둑이나 큰 도둑 차이밖에 없죠. 그렇지 않고 정말 품격 있는 나라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통받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토론회 안 보고 대한민국이 좀 희망이 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처음에는 하자 했는데 아직 연락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하든 뭐 방송을 통하든 토론회를 하면은 오늘 같은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회자한테도 제가 사회 만난 분이 누구까지 정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회자 질문수 주지 마라. 대통령 정도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개 중에 90개는 자기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질문수 없이 솔직 담백하게 대한민국의 현실과 과거와 현실과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그러한 품격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토론을 제안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토론이 성사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뭔지, 대한민국을 제대로 앞으로 정말 7대 강국, 5대 강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이지만은 국민들을 좀 시원하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조금이라도 힘든 코로나 전국에서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